저에게는 띠동갑이 넘게 차이나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이, 동생들의 이름은 두혁이, 석희예요. 부모님은 갓 20살이 되던 해 일찍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를 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셨다고 하죠.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엄마는 20살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에는 곧바로 취직을 해서 가족들을 보살폈죠. 엄마는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첫째인 저를 키웠습니다. 시댁에서요. 아빠나 엄마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인데다가 아빠가 바로 군대에 갔으니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시절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20살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그래도 관심과 보살핌을 많이 받았대요. 할머니 꿈에 금두꺼비가 나왔다면서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고 하셨다죠. 그래서 엄마는 졸지에 장손을 잉태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덕분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열심히 저를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산 후였어요. 아빠가 군대에 있으니 출산을 하러도 할머니와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면서 90도로 인사를 수십 번을 하셨대요. 천지신명, 하느님, 부처님, 온갖 신에게 다 빌면서 엄마의 출산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다고 하죠. 그런데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의심의 여지도 없었는데 딸인 제가 낳아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보호자도 없이 축하 인사도 없이 몸을 추스렸대요.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올라오신 외할머니가 싸우신 미역국을 먹으면서 엄마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이 이름은 시댁에서 지어주는 거라는데 제 이름은 엄마가 직접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대요. 몇 번을 여쭈어 보아도 듣는 척도 안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는 저를 위로하는 의미로 단 한 사람, 엄마에게만은 기쁨을 주는 아이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한이로 지었습니다. 김한이. 그리고 비밀이지만 그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딸이라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것을 꼭 되갚겠다는 의미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10명이든 100명이든 낳아보겠다. 일단 얘는 첫 번째다 하는 의미로 한, 엄마의 카운트가 시작된 거였죠.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엄마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을 차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를 이불 빨래며 그릇 정리며 할머니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시키면서 엄마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시시때때로 우는데 엄마는 제가 우는 것도 그렇게 눈치가 보였대요. 포대기에 업은 채로 집안일을 하다가 제가 울면 거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달래고 몰래 젖을 먹이면서 무슨 숨겨놓은 아이처럼 저를 그렇게 키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큰 소리로 울기라도 해서 할머니한테 욕이라도 먹을까? 귀한 내 새끼가 천덕꾸러기 신세라도 될까? 엄마는 늘 노심초사했다고 했죠. 아빠가 제대한 이후 엄마는 둘째를 낳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시집살이가 아들을 낳아야만 끝날 수 있다는 걸
엄마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빠는 취직을 하고 집안을 건사하는 것에만 몰두했대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내리 잠만 자고,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제대한 후에도 생과부처럼 일만 하면서 청춘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였나 봐요. 부모님은 아빠가 제대한 후 1년이 좀 지났을 때 시댁에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방 하나짜리 전셋집이었죠. 제대 후 곧바로 취직을 했던 아빠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아서 집부터 마련했던 겁니다. 엄마를 시집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려고요. 그렇게 제가 3살이 되던 해부터 온전한 우리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신혼인만큼 엄마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했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가 먹을 밥을 짓고 내 가족의 빨래를 하고 침구를 정리하는 일상이 매일매일 신났다고 했죠. 그런데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인데, 그때 부모님은 제 동생을 갖는 일로 종종 싸우곤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둘째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는 금슬도 좋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부모님께는 둘째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의미였어요.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 때가 되면 그 정도는 더더욱 심해졌죠. 여보, 왜 안 들어와? 오늘 늦어? 오늘 일이 아직 남아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주지. 다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준비? 무슨 준비?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어? 뭐? 아, 됐어. 맨날 나만 조급하고 나만 죄인이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여보, 우리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거 해볼까? 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그게 돈이 다 얼만 줄 알아? 누가 비싼 거 몰라? 그럼 당신이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설득해 보던지.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잖아.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야지. 다 흘려버리지. 뭐 엄마 얘기를 다 귀담아 듣고 있어. 당신이 한번 들어봐. 그게 그렇게 흘려 들어지나. 이래서 내 편이 아니라 남 편이라는 건지. 왜 또 나한테 그래? 당신 그거 알아? 사실 아들 낳는 건 남자가 잘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그 유전자를 줘야 내가 아들을 낳는 거라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좀 낫게? 우리 한이한테는 어떤데? 첫 손자한테 그렇게 쌀쌀맞은 할머니. 내가 살다 정말 처음 봐.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는 엄마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지. 그래. 당신한테는 나랑 한이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지? 아휴, 그러니 내가 이러고 살지. 아휴. 그만해라. 엄마와 아빠가 둘째 문제로 싸울 때마다 저는 왠지 의기소침해졌어요. 내가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는구나. 다 나 때문인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런 생각은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에는 둘째 소식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내려놓자. 우리 한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우리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사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둘째를 낳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라고 생각해봐. 그 눈치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 같아? 그건, 아,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그냥 우리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안 될까? 나도 그러고 싶지. 우리 한이 이제 중학생이라 예민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챙겨줘야 할 것도 많은데 나도 한이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돼? 알겠어. 내가 우리 엄마 정리할게. 그러면 되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와 아빠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둘째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살지 않기로요. 다행히도 엄마와 아빠는 아들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째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오롯이 할머니 때문이었죠. 피하고 피해서 1년에 몇 번 안 본다 치더라도 한 달마다 전화해서 애 소식은 없냐 물으시던 할머니. 제사 때마다 우리 애 죽으면 제사는 누가 지내주냐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대를 끊어먹게 생겼다며 하소연하던 할머니. 엄마와 아빠 사이의 유일한 싸움은 할머니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해 지금껏 질질 끌어왔던 아빠는 10여 년 만에 그 불씨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아빠는 예고 없이 할머니를 찾아가 앞으로 둘째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정관 수술을 해버리겠다면서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평화를 찾게 되었죠. 역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린 것일까요? 아빠의 선전포고 이후 평화와 안정을 찾은 부모님은 느닷없이 또 보란듯이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었죠. 그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 16살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새 생명,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혁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는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시어머니께 어떻게 유세를 떨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도 분통한 일이 있을까요? 엄마가 두혁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 시절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엄마의 한 맺힌 서름이 느껴지시나요? 할머니 앞에 당당하게 아들을 안고 설 날만은 기다렸는데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 돌아가셔버린 할머니. 엄마는 그 허망한 마음을 고작 16살인 저를 앉혀놓고 풀어내셨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외로움을 말이에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도 냈다가 숙연해졌다가 허탈해했다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인생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늦둥이가 생긴 엄마, 애증으로 얽혀있던 할머니를 급작스럽게 잃은 아빠는 오롯이 두혁이에게만 쏟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뭔가 얼빠진 분들처럼 멍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두혁이의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담당이 되었죠. 그때는 저도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 중 대부분은 저도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나이였죠. 그래서 동생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울면 우유를 주고, 안아서 재워주고, 한 손으로 딸랑이 같은 것을 흔들면서 놀아주고, 그러면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두혁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의 일은 제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세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 아빠의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걸까요? 부모님은 두혁이를 낳고 이듬해 바로 세이를 출산했습니다. 엄마의 계획대로라면 아들 낳을 때까지만 출산을 하는 거였을 텐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셋째 세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부모님보다도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저와 15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 할머니의 장례와 엄마의 출산 후 몸조리가 겹쳐 이미 두혁이의 육아는 모두 제 몫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의 셋째라뇨. 완전 멘붕이었죠.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는 동생이었는데 세이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예뻤습니다. 제 팔뚝만한 아이가 입을 조물거리면 금방이라도 뭔가 말할 것 같아서 집중하게 되고 작은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때면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부모도 첫째 키울 때랑 둘째 키울 때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키울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둘째 키울 때는 비로소 보인다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두혁이를 돌볼 때는 정신없어 지나쳤던 소중한 순간들이 세이에게서는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아들이랑 딸은 천지 차이라던데 세이는 누가 여자의 아니랄까봐 옹알이 하나까지 애교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세이가 낳았을 때쯤엔 부모님도 좀 안정이 된 터라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5 식구가 된 현실을 신기해하면서 북적북적한 일상을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본 건 두혁이었어요. 저는 외동딸로 15년을 살며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았고 세이는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얻게 된 막내딸이라 그만큼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혁이는 달랐어요. 갑작스럽게 낳았는데 하필 그때 집안에 부고가 있었고 그 후에는 바로 동생이 태어나게 되어버려 두혁이는 돌이 지나자마자 바로 오빠라는 존재가 되었죠. 오빠인 두혁이는 동생에게 매번 양보하고 참아야 했고 15살이나 차이 나는 누나에게는 감히 대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혁이는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낀 자식이었죠. 두혁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부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학교로 불려다녔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나름 귀여운 이유들이었어요.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괴롭혔다,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다가 싸웠다 같은 어리고 서투른 이유들이었죠.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숙제를 안 해왔다,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흐린다, 선생님한테 대든다 등 이유가 더욱 다양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자잘한 사고들은 두혁이의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오롯이 두혁이의 엄마 아빠가 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두혁이는 그렇게라도 존재감을 과시하며 부모님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중에 되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늦은 나이에 애 키우랴 체력도 딸리고 안 그래도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사고만 치는 두혁이가 미웠겠죠. 저는 또 저대로 대학을 다니며 취직 준비를 하느라 동생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혁이는 본인의 본심에는 상관없이 점점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두혁이는 따뜻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기회가 없었어요. 세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이가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어느덧 30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고 취직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였죠. 그때 저는 막내도 중학교에 가겠다. 두 동생이 이제 입시 경쟁에 뛰어들기 직전이니 부모님께 휴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했고요. 엄마, 이거 받아요. 이게 뭐야? 웬 돈이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긴, 이래서 받았지. 좀 있음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잖아. 아유, 무슨 결혼기념일까지 챙겨. 됐어, 넣어둬. 아니,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세이도 중학생 되잖아. 두혁이랑 세이랑 둘 다 중학생 되고 곧 고등학교 가고 하면 대학 갈 준비하느라 몇 년 동안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아빠랑 둘이 어디 좀 다녀와요. 아유, 됐어. 네 아빠랑 내가 언제 여행 같은 거 다녔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둘이 언제 여행 같은 거나 다녀봤어? 그러니까 이참에 좀 다녀와. 날도 추운데 어디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쉬다가 오면 좋잖아. 아휴, 말만 들어도 좋다. 아휴, 내 팔자에 무슨 여행이야. 됐어. 이 돈으로 너 맛있는 거나 좀 사 먹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비행기 표는 이미 끊었고 이건 가서 쓰라고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말대로 다녀와요. 그동안 애들은 어쩌고. 내가 이미 휴가 신청 해놨지. 주말 껴서 하면 며칠 되지도 않아. 이제 걱정할 일 하나도 없으니까 다녀올 수 있겠지? 큰딸이 처음으로 보내주는 여행인데 기분 좋게 좀 다녀오자. 그럴까? 아유, 엄마도 딸 덕분에 비행기 한번 타볼까? 그러세요. 비행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두 분이서 호텔에서 쉬기도 하고 좀 그러다 오세요. 3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 효도였는데 큰맘 먹고 준비한 이벤트였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이었을까요? 부모님의 여행 후 저와 제 동생들은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엄마는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다면서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던 엄마였는데 어느 날 아침 아빠의 전화를 받고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가보니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여행 후 몸살기가 있다고 했던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에게 여독이라며 좀 쉬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며칠 만에 급성 폐혈증으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마치 엄마를 지키러 가는 사람처럼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죠.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신 후 저는 제 나이 30에 결혼도 못한 채로 갑작스럽게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았던 저였지만 부모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부터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은 모두 제 손 안에 달려 있었죠. 그 부담감이란 그야말로 엄청난 무게로 제 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두혁이는 15살, 세이는 14살이었어요. 저의 두 동생은 한참 사춘기 한가운데 있을 때였죠. 불행 중 다행으로 세이는 어릴 적부터 저를 마치 엄마처럼 따르던 동생이었습니다. 제 말이라면 헌법처럼 따르며 커서 큰언니처럼 될 거라며 저를 장래 희망으로 지정해 놓은 고마운 동생이었죠.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학교 진도를 곧잘 따라가며 친구들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예쁨을 받는 착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두혁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3남매 중 끼나이로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고를 치는 수준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혁이는 이제는 귀여움을 벗어나 문제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두혁이는 하루가 다르게 삐뚤어져 갔어요. 집안의 어른이 되어버린 저도 여자, 동생도 여자, 집안의 혼자 남자인 사춘기 두혁이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냥 어린 동생으로 대하기엔 어지간히 큰 것도 같고 그렇다고 어른 취급을 하자니 아직은 손길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혁이도 혼란스러웠겠지만 저조차도 두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는 동안 두혁이는 점점 더 제 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혁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 누나 이제 출근해야 돼. 세이도 다 챙겼단 말이야. 얼른 일어나서 챙겨. 알아서 한다고. 너 누나한테 말 그렇게 할 거야? 얼른 못 일어나? 알아서 할 테니까 말 잘 듣는 세이나 데리고 출근이나 해.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난리야. 두혁아, 요즘 학교 다니는 거 어때? 공부는 어렵지 않아? 친구는? 몰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누나가 궁금해서 그래. 뭐 힘든 일은 없어? 누나가 말하면 알아? 뭐? 내가 얘기하면 아냐고. 그런 말이 어딨어. 누나가 해결해주지 못할 일이더라도 같이 고민해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김두혁, 너 말 그따위로 하지? 나는 세이랑 다르게 공부도 못하는 꼴통이라 말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어쩔 수 없지 뭐. 애미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 뭐라고? 너 이리 와. 너 오늘 누나한테 좀 혼나야겠다. 어디서 그딴 소리를 배웠어? 왜? 때리게? 그러시던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사춘기 남동생의 반항은 제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동생과 그렇게 한판 붙은 날은 이불 속에 파묻혀 울거나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했었죠.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런 숙제를 주고 그렇게 일찍 가버렸어?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두혁이가 학교에서는 별일 없이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집에서만이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제발 밖에서만 아무 일 없이 지내다오. 그렇게만 해주면 누나가 다 참아볼게. 전부 다 참으면서 기다려볼게. 그런데 제 소망이 너무 컸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혁이의 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사에 있다가 학교 전화번호가 뜨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두혁이 누나 되시죠?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을까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두혁이가 친구랑 좀 싸웠는데, 친구가 많이 다쳤어요. 친구 부모님께서 누나분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웬만하면 잘 넘어가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됐네요. 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오늘 두혁이가 학교에 안 와서요. 두혁이가 어디 아픈가요? 네네. 두혁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학교에 못 갔어요. 제가 연락드린다는 걸 정신이 없어서 못 드렸네요. 내일은 꼭 등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떤 날은 친구와 싸워서, 어떤 날은 숙제를 안 해와서, 또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서, 말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죄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동생이라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두혁이가 미워지더라고요. 야, 김두혁,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왜 그렇게 엇나가는 건데, 어? 말을 해봐, 말을. 너만 엄마 아빠 없어? 나도 없고 세희도 없어. 근데 왜 너만 유독 난린데? 부모님 없는 게 자랑이야? 유세야? 네가 무슨 어린애야? 네 동생인 세희도 그런 짓은 안 해. 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누구는 사춘기 안 지내본 줄 알아? 나는 사춘기 때 니네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느라 세월 다 보냈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저는 점점 두혁이에게 모질고 날선말들만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뒤돌아서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극과 극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전화로만 얘기를 나누던 두혁이의 담임 선생님이 제게 만날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났나 보다. 이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나 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 담임 선생님과 통화 후 저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김두혁 이 자식이 도대체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미움과 분노가 앞서 있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동네 한적한 커피숍으로 약속 장소를 잡으셨습니다. 뭔가 의아했지만 그런 걸 따질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예하며 답을 하고선 약속 장소로 나가 기다렸죠. 두혁이 누나분 되시죠? 김한희 씨. 얼음물을 달라고 주문해서는 멍하니 물잔만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내리굽히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혁이 누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자리에 좀 앉으세요. 저는 선생님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마주본 자리였지만 차마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건지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 뭐가 됐든 제 마음속에서 두혁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누나분 성함이 김한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쭉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질문에 그제서야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늘 목소리로만 듣던 선생님의 얼굴이라 당연히 낯설어야 하는데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 맞네. 김한이 맞아. 선생님,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 있으실까요? 나 모르겠어. 나잖아, 이주형. 기억 안 나? 이주형? 이주형... 주영이? 6학년 때 같은 반 주영이? 그 주영이? 기억하네. 그래, 맞다. 그 이주영. 이름 보고 늘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김한이 맞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주영이야? 야, 너 선생님 됐어? 네가 두혁이 담임이야? 그러게, 세상 진짜 좁네. 내가 두혁이 담임 이주영이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두혁이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랐었네. 알았으면 한번 물어봤을 텐데. 내가 정신이 없긴 없나 보다. 아니, 나는 알았는데 설마 했었지. 그래서 안 물어봤었는데. 진작 물어볼 걸 그랬다, 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나야 뭐. 두혁이 담임이면 어지간히 알 거 아냐. 난 네가 알다시피 그렇게 지냈어. 아니,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네. 두혁이 밑에 동생 하나 더 있잖아. 와, 고생했겠다 하냐. 야, 그런 말 하지 마. 갑자기 눈물 나려 그래. 나도 참 주책이다, 야. 이게 얘 친구의 힘인가 보네. 야야야. 우리 분위기 바꾸자. 나까지 울컥하려고 하잖아.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냐?
두혁이의 담임 선생님, 주영이는 저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6학년 때 같은 반이던 친구였는데 우리는 꽤나 친했어요. 수업 시간에 시시껄껄한 이야기를 적어 몰래 쪽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빙빙 돌다가 우연히 마주친 듯이 함께 밥을 먹기도 했었죠. 특히 주영이는 참 세심하고 다정한 친구였는데, 문구점에서 예쁜 공책이나 볼펜을 발견하면 제 것까지 사오던 친구였습니다. 너 알지? 그때 내가 너 좋아했었잖아.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몰랐다면 너도 진짜 곰이다, 곰. 아이, 뭔 소리야. 너 원래 아무한테나 다정한 스타일이었어. 왜? 화이트데이나 그럴 때 너 우리 반 여자애들 전체한테 사탕 돌리고 그랬잖아. 와, 진짜 곰탱이 맞네. 그거 너한테 사탕 주고 싶은데 티날까봐 다른 애들도 준 거잖아. 다른 애들은 그냥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너만 한 움큼 집어줬던 거 몰랐어? 어, 진짜? 아, 난 몰랐는데. 와, 진짜 몰랐다고? 주영이와 저는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영이와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동심이 샘솟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싶어져서 그립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의 제 처지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왜 만나자고 했어? 원래 학부모들을 이렇게 따로 만나고 그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너가 두혁이 때문에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 선생님은 선생님인지 주영이는 저의 부담감을 이미 알아채고 느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주영이는 친구이자 선생님으로서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위안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반성을 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주영이가 바라본 두혁이는 누나인 제가 바라보는 두혁이와 많이 달랐습니다. 제 눈의 두혁이는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고 이제는 사춘기랍시고 골질만 해대는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었는데, 주영이 눈에는 두혁이가 속은 깊고 표현에는 인색한 외로운 아이더라고요. 두혁이의 학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두혁이는 늘 조용히 없는 듯이 제 할 일만 하는 아이였대요. 까불고 장난치는 대부분의 남자아이와는 달리 오두커니 제 자리만 지키는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숙제를 안 해오거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는 날도 있긴 했대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안 챙겨줬다, 어제 많이 아팠다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하기 마련인데, 두혁이는 변명 한마디 없었다고 했죠. 벌을 주면 벌을 받고 혼을 내면 야단을 맞으며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했습니다. 두혁이가 친구와 싸운 것은 상대방 쪽에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너 엄마 없다며? 엄마가 없어서 숙제도 못하냐? 넌 아빠 없으니 용돈도 못 받겠네. 우리 PC방 갈 건데 넌 돈 없어서 못 가지? 두혁이가 처음으로 싸움을 했던 날은 참다 못해 터져서 주먹을 날린 날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두혁이는 스스로 알게 된 거죠. 내가 강해지면
친구들이 나에게 함부로 못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두혁이는 친구들 앞에, 선생님 앞에 센 척을 하며 먼저 반항하고 먼저 엇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혁이가 그렇게 삐딱해지고 반항을 하게 되자 두혁이를 건드리는 친구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아무리 어려도 남자애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고 서열이 있거든. 두혁이는 나름대로 자기의 사회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았던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두혁이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 주영이는 두혁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따로 교무실로 불러 상담을 하기도 하고 혼자 외롭게 운동장에 앉아있을 때 슬쩍 다가가 말을 걸기도 했대요. 어떤 날은 간식을 사주거나 두혁이가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 미리 챙겨놨다가 슬쩍 챙겨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두혁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틱틱거리며 동정하지 말라는 듯이 쏘아붙였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두혁이가 같은 반 친구와 싸움을 했을 때 주영이가 두혁이를 불러 얘기했답니다. 왜 싸웠어? 몰라요. 말하기 싫어? 네, 싫어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제가 또 너 놀렸지. 고하라고. 아이씨, 모른다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은 비밀이야. 비밀 지킬 수 있겠어? 뭔데요? 비밀 지킬 거냐고. 약속해. 알겠어요. 비밀 지킬게요. 뭔데요? 좀 더 패주지 그랬어. 그런 예의 없는 애들은 아주 혼이 나야 돼. 다음에 또 그러면 봐주지 말고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패버려. 알겠지? 늘 시선을 맞추지 않고 바닥을 보며 얘기하던 두혁이었는데 그날 두혁이 주영이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선생님의 눈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눈을 맞추고 있는데 이내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소리내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두혁이의 모습을 보고 주영이도 울컥했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두혁이는 자기 편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자기를 불쌍해하고 위해주는 사람 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기 편인 사람 있잖아. 아직 애니까 관심도 받고 싶고 보호도 받고 싶겠지.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자존심은 있고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고 그래서 약해 보일까봐 오히려 더 센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두혁이는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야. 가족인 나보다 네가 훨씬 낫네.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도 두혁이한테는 누나가 최골걸? 아니, 나 너무 잘못 살았나 봐. 나는 지금까지 두혁이가 반항하고 엇나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 두혁이 외로웠던 거네. 나 때문에 내가 두혁이를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그렇게 자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부모도 몰라 그런 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고. 두혁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잘 키워보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두혁이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잖아.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지? 말이라도 고맙다, 주영아. 진짜 고마워.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두혁이 말고 세희도 돌봐야 하니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 명색이 내 첫사랑인 한이 동생인데 내가 그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지. 아, 웃기고 있어 진짜. 내가 첫사랑이라니 영광이다. 그래, 영광인 줄 알아라. 나 그때 너랑 주고받은 쪽지랑 편지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 엄청나지 않냐? 와, 너도 참 너다. 그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소중하니까. 너 진짜 좋아했다니까? 왜 이래 정말.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내가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두혁이 한번 잘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너도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편하게 두혁이 좀 지켜봐줘. 알겠지? 주영이의 이야기에 진심에 저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것 마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늘 두 동생을 건사해야 한다는 생각과 스트레스에 파묻혀 살고 있었는데 나와 한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나타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와 주영이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면서 두혁이의 학교생활, 집안생활에 대해 공유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두혁이의 이야기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차차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더 이상 두혁이 학교에서 오는 전화가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주영이의 연락은 제게 설렘과 반가움이 되어갔습니다. 주영이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두혁이도 저도 점점 달라졌어요. 두혁이는 선생님에게만큼은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주영이가 주는 소스 덕분에 저도 두혁이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저는 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두혁이를 다루고 보살필 수 있게 되었죠. 두혁아, 요즘 학교생활 어때? 괜찮아? 그냥 그래. 뭘 또 물어봐, 새삼스럽게. 아니, 누나는 요즘 회사 다니기 엄청 싫거든. 누나 회사에 부장님이 하나 있는데 와, 진짜 엄청 꼰대야. 사람들도 엄청 괴롭히고 아무 데서나 방귀 끼고 트름하고 진짜 엄청 진상이라니까. 우와, 진짜? 완전 최악이네. 내 말이 진짜 부장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니네 학교에는 그런 사람 없어? 담임은 어때? 괜찮아? 우리 담임쌤? 우리 담임쌤 엄청 좋아. 그래? 너한테 잘해줘? 잘해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말은 잘 통해. 꼰대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좀 괜찮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옆반 담임은 엄청 꼰대고 잔소리도 장난 아니래. 와, 진짜 피곤하겠네. 두혁이는 담임 하나는 잘 만났다. 그런 것 같아. 내년에도 좋은 담임 걸려야 되는데. 그러게. 근데 뭐 지금 담임이랑 계속 잘 지내면 되지. 어차피 같은 학교에 있을 건데. 그치? 내년에 담임이 특별활동 하나 맡을 거라고 해서 나도 그거 들으려고.
그럼 되겠네. 개이득이네. 뭐, 개이득. 아, 누나가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야, 누나 열받으면 욕도 잘하고 요즘 애들 말도 엄청 많이 알아. 너 누나가 무슨 늙은이인 줄 아냐? 헐, 반전. 늘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니 두혁이가 점점 제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두혁이는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벗어나 친구처럼 동료처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혁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주영이와 두혁이의 인연은 이어졌어요. 두혁이의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건물에 이어져 있는 구조였거든요. 덕분에 둘은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 이야기할 정도로 돈독해졌습니다. 두혁이가 어른에 가까워지며 남자가 되어가며 둘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닌 남자 대 남자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한 거죠. 두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입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그 무렵 두혁이는 제게 난데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 근데 누나는 주영쌤이랑 언제 결혼해? 뭐?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이래봬도 내가 눈치 백단이야. 누나랑 주영쌤이랑 사귀는 사이잖아. 어허, 조그만 게 어른들 일에 까분다. 아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나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시끄러. 지금은 너랑 세이랑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대학은 우리가 알아서 갈 거고요. 누나는 대답이나 하시죠. 됐거든.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잘하세요. 누나 노처녀야. 주영쌤 놓치면 진짜 그러다가 할머니 된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할머니야. 까불래? 그럼 나랑 내기할래? 무슨 내기?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하면 누나도 주영쌤이랑 결혼하기. 어때? 아, 얘가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 뭔 내기가 그래. 내가 이미 주영쌤이랑 얘기 끝냈거든. 주영쌤은 콜하던데? 뭐? 주영이가 그래? 맞다니까. 그러니까 누나만 콜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니,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간다. 그러니까 얼른 딜 하시지? 어쭈, 자신 있나 보지? 그래, 콜, 한번 해보자. 두혁이의 난데없는 결혼 공격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발령기였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여자는 여자인지 주영쌤이 콜했다는 두혁이의 말에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건 요즘식 프로포즈인가? 주영이가 정말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나? 밤잠을 설칠 정도로 혼미하더라고요. 너 두혁이하고 무슨 거래했어? 아, 그거 두혁이가 얘기해? 진짠가 보네. 무슨 결혼 어쩌고 하던데? 뭘 모르는 척이야. 부끄러워, 응? 나 두혁이랑 내기했어. 두혁이가 인서울 탑5 대학 가면 너랑 결혼하기로. 와, 웃긴다. 누가 너랑 결혼한대? 그럼 안 하려고 했어? 아니, 두혁이 사람 만드느라 내 좋은 시절 다 보냈는데 나도 결실은 있어야지. 그 결실이 뭔데? 당연히 너지.
내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결실이 어딨겠어. 나 그거 하나 보고 두혁이 키웠다. 아니, 선생님이 제자 가르치는데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는 너무 불순한 거 아니야? 왜 이러실까? 내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지? 아니, 사실 엄청 마음에 들어. 우리 이제 결혼하자. 너가 나랑 내 동생 보살피느라 고생하고 헌신한 만큼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할게. 너 닮은 아이 낳아서 신사임당처럼 키울게. 두혁이는 이듬해 봄, 약속한 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으로요. 꼴통 사고뭉치였던 두혁이의 대반란이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것은 주영이 덕분이었어요. 선생님으로 형으로, 어쩌면 아버지 역할까지 하면서 두혁이 옆에 머물렀던 주영이, 친누나인 저보다도 두혁이의 마음을 두드려 주었던 주영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두혁이 덕분에 느지막이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영이와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어여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은채는 제 동생들, 두혁이 세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야, 김두혁, 너는 젊은 애가 왜 맨날 누나 집에 와서 애만 보고 있어. 나가서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좀 그래. 나는 은채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그게 말이 되냐? 좋은 시절 허투루 보내지 말고 얼른 나가서 뭐라도 좀 해. 왜? 누나도 그랬잖아. 누나도 나랑 세이 키우느라 좋은 시절 애만 키웠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나 그래도 은혜는 아는 놈이다. 누나는 어릴 때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고 매형은 다 큰 나 사람 만드느라 고생하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매형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리고 매형 아니었으면 누나가 노처녀 딱지나 뗐겠어? 야, 그건 아니다. 누나 은근히 잘 나갔어. 아유, 네네. 어려워하시겠어요. 얘가 또 누나의 진가를 모르네. 알지. 너무 잘 알지. 근데 그 진가를 알아본 매형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그건 인정. 매형은 우리 가족한테 사랑이고 은인이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말 못할 비밀이 있고 숨기고 싶은 진심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상처받을까, 부담이 될까, 혼자만 끙끙 앓게 되는 마음속 고뇌가 하나씩은 존재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느라 오히려 멀어질 뻔했던 우리 남매에게 남편은 오작교가 되어 우리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평생 동안 서로를 이어주고 버티게 해줄 사이가 되었죠. 저도 언젠가는 우리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어줄 생각이에요. 어느 날 삶이 지칠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너의 편이라면서 손을 내밀어줄 그런 사람이요. 그런 존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밝은 빛이 되는지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오늘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그늘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든든히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채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